119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1부 잘 보셨습니까? 2부 순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석 특집으로 1시간가량 이렇게 제작진에게 때를 써서 늘려버렸어요, 그냥. 그렇죠. 예, 아니 뭐 이렇게 된 거 그냥 갈 때까지 가보시죠. 저는 이미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예, 네. 예. 제작진이 고생하는 우리 둘이 거죠. 문제가 아닌데 사실. 예, 그렇죠. 예. 자, KBL 룸앤 팩트 2부 순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작자분이 그 보셨어요? 그 119 소개 영상? 아 봤어요. 난 너무 웃겨서 예. 하이라이트만 딱 모아놨는데. 저 그 댓글 밑에 뭐 이제 삼형제 같다. 닮았다. 왔고 살벌하다. 네, 맞고 살만하다. 저는 또 이제 이번에 군산 가서 네. 한 관계자께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네. 이동환 기자의 어떤 외모 스타일은 네. 이동환 기자의 얼굴이 조금 옆으로 넓어진 버전이다. 와이드 리동혁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TV인가요? 네. 80년대 TV, 90년대 TV.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 2부 순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1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리그컵에서 나타난 외국인 선수 그리고 정규리그에 통할 건지 그리고 각 팀의 조직력 이런 부분 중심으로 2부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자 댓글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예, 보석천님이 네. 예, 이류농구 두 분 케미 좋습니다. 철없는 삼촌이랑 까부는 조카가 명절에 만나서 수다 떠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안 돼. 안 안 돼. 이거는. 이게 옳지 않다고 봅니까? 아니 나는 형이죠. 내가 무슨 삼촌이야. 삼촌 안 돼요. 그게 삼촌 안 돼. 더 어려지고 싶었던 거. 당연하지. 그냥 사촌형과 사촌 동생. 어?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예. 사촌 막내 동생. 사촌. 예. 난 사촌 큰형. 사촌 큰형. 그렇지. 예. 그 집안의 나이대가 좀 높네요. 아니 삼촌 사촌 막내인데. 삼촌 안 돼요. 삼촌 안 돼. 네, 삼촌 아니다. 삼촌 예, 안 돼. 좋습니다. 자, 네, 네. 그리고 김준하님이 이러고 다음 주에는 오리온 칭찬하겠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오리온 엄청 이제 비판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리그컵 우승한 다음에 오리온 칭찬하겠지. 저희 1부에서 화끈하게 오리온만 20분 얘기했습니다. 네. 궁금하죠? 네, 보세요. 1부 보세요. 예. 네. 그리고 김동일님이 1부, 2부 같은 날에 촬영하시는 거죠. 2부 촬영하실 때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촬영한다고 생각하니 뭔가 웃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웃킹이신가요? 예. 네. 저희도 살짝 네. 웃깁니다. 그렇죠. 예. 저희도 끊고 바로 그냥 잠깐 숨 고르고 바로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피곤하긴 해요. 그렇죠. 예, 진이 빠져요, 다 하고 나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기술자님이 4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농구 경기보다 입담이 더 재밌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5분 정도가 더 네. 적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작진만 오케이 하면 평균 45분 정도로. 그렇죠. 저희는 저희는 뭐 좋죠. 그게 네. 입이 근질근질하고. 그렇죠. 자신이 있어요, 저희는. 근데 제작진이 네. 사실은 저희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착해. 맞아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네. 막 말을 안 하고 막 애 끓는 게 막 있어. 네. 그걸 이제 제가 막 놀려 먹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는데. 제 생각에 제작진 단톡방에서 따로 욕하지 않을까. 오늘 걔들 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예. 뒤에서 앞에서 그러지 마. 예. 이리농구 놈들 이러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 예. 아무튼 그 넙대 대학에 있잖아. 막 저렇게 말아. 막 와이드 리동은 걔는 뭐야? 예. 그리고 정변기님이 신앙 얘기 나와서 궁금한데 신앙 성적할 때 팀 성적과 개인 성적 이거 어떤 쪽을 더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순수한 기량과 스탯을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명확해요 기준점은. MVP는 V가 이제 valuable 가장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가치는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일단 팀 성적이 비중이 좀 많긴 많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데이터. 저는 이제 팀 성적 한 30, 데이터 한 50, 그다음에 나머지 생활, 리더십 그리고 사고를 쳤는지 안 쳤는지 저는 이런 부분 다 포함을 해야 된다고 봐요. MVP 판단을 할 때. 네. 그리고 신인왕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스텝만 딱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건 사고 치는 거 안 치는 거 이거는 프로의 어떤 자격 문제이긴 한데 이런 부분 좀 있겠지만 저는 스텝만 딱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기본적으로 사실 거의 동의를 하고 다만 그때는 좀 이제 팀 성적 생각도 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신인 중에 사실 요즘 잘 없지만 신인이 들어와서 팀 성적이 그 선수의 영향력으로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케이스가 있다면은 그거는 진짜 뭐 사실 뭐 그런 경우는 보통 개인 성적도 어차피 좋을 테니까 그렇죠. 사실 뭐 굳이 그렇게 되면 거의 베스트 5급이 돼요. 그렇죠. 보통,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NBA의 자모란트처럼 플레이오프 올려놓지 이런 케이스라면 팀 성적도 어느 정도 고려가 된다 경쟁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 KBL 얘기를 좀 하면 KBL이 이제
18일 날 이사회를 열었는데 이제 신인 규정이 바뀌었어요. 네. 우리가 그때 설명했던 것처럼 그 당해년도뿐만 아니고 그 다음 연차 2년차까지 신인왕 어떤 그 자격 요건을 갖다 완화시키고 이건 아주 좋은 거고. 그다음에 소프트캡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초과 고객이 셀러리 캡 10% 이하 시 초과금의 30%, 10에서 20% 사이 시 초과금의 40% 이렇게 했는데 이 셀러리 캡 제도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보고 있고 반면 FA 보상 전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보수 30위 이내의 선수만 이제 보상이 있었는데 31위에서 40위까지는 보수의 100%, 41위에서 50위까지는 보수 50%로 보상 기준을 추가했는데 이거는 FA의 어떤 이동을 막는 그런 어떤 단점은 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요거는 뭐 KBL 변하니까 살짝 얘기를 했고요. 2부가 지금 몇 분까지 이제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는 6분 안에 끊었어요 지금. 예, 자, 갑니다. 좋습니다. 자, 예. SK, KCC, 모비스, KT, 전자랜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SK 리그컵에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자, SK 무슨 일이 있었고 과연 자밀원이 미네라스가 올해도 아주 좋은 성적을 갖다 거둘 것인지. 자, 뭐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자민원이 얘기부터 저희 먼저 하죠. 알겠습니다. 왜냐면 지난주에 워낙 얘기를 저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제 컵대회 본 다음에 어떤 피드백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많이 놀랐어요. 미안합니다. 너무 미안해요. 네. 살 좀 쪘다고 농구 못 할 거라고 한 게 너무 미안해요. 자기도 그러니까. 살쪄놓고 그러니까. 말하는 놈도 살쪄놓고 남 보고 살쪘다고 농구 못 할 거래. 아유 진짜 진짜 지난주에 제 모습을 나중에 다시 보면서 정말 극혐이었습니다. 아, 그거 제작진이 아마 영상 띄울 거야. 배가 이렇게 나온 게 보여가지고 되게 좀 사실 좀 얘기가 많았어요. 그 정도로 지금 살이 좀 많이 쪄 있다고 합니다. 저 정말 많이 놀랐어요. 이 선수가 나도 얘기할게요. 예. 내가 농알못이구나. 농구 1도 모르는구나 내가. 예. 아니 자밀원이가 뭐 저희가 아까 뭐 일부에서 뭐 몸 상태 뭐 이런 얘기 좀 뭐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 선수의 볼 핸들링 기술, 포지션 내에서 어떤 그리고 어떤 훅슛, 이 플러터성 슛의 감각 이거는 정말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무리 살이 쪄도 잘할 것 같아요. 예. 이 선수가 지금 라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라렌 라거나 그렇죠. 원이 이 세 선수가 지난 시즌에 거의 최고를 찍었는데 지금 외국인 선수가 상향 편준화 되면서 과연 이 선수들이 이 수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랬을 때 저희가 좀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라거나 선수는 뭐 이따가 얘기했지만 그 의견 비슷하고요. 라렌도 고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원희도 그 지난 시즌만큼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원희는 확실히 공격에서 그런 플로터 이 부분은 막기가 쉽지가 않겠다. 그리고 SK가 지금 기본적으로 조직력이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서 원희의 어떤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농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그 어떤 팀 케미까지 받침이 되면 원희는 여전히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SK가 원희를 활용하는 방식이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실 원희 같은 어떤 몸집과 로우 포스트의 어떤 슛 터치 이런 걸 가진 선수면은 사실 감독이라면 그런 유혹이 들 수 있어요. 원희 그냥 1대1 포스트업 시키면 되지. 그렇지. 그리고 뭐 하이로우 게임에서 뭐 아까 저희 일부에서 얘기했던 그렇게 쉽게 가면 되지. 근데 SK는 좀 되게 창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어떤 탑에서의 볼 터치, 3점 라인 밖에 탑에서의 볼 터치도 충분히 가져가도록 뭐 혹은 엘보우 여기로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이게 사실 현대농구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에요. 그렇죠. 공격의 기점이죠. 그러니까 로우 포스트보다는 그쪽을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쪽에서 볼 터치를 한 다음에 뭐 1대1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1대1 해서 뭐 플로터성 득점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SK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원희가 볼 핸들링을 할 때 국내 선수가 스크린을 넣어서 2대1을 한다는 것. 이게 사실은 원희를 막기 훨씬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그게 시스템화가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난 시즌부터 어느 정도 활용이 됐는데 사실 지난 시즌에 엘보에서 사실 좀 많이 쓰는 걸 봤었는데 올 시즌에 탑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옵션이 더 추가적으로 붙는 게 원희가 거기서 볼 핸들링 하다가 사실은 자기가 2대 게임을 해도 되고 이제 옆 45도나 코너에서 탑으로 올라오는 선수가 있으면 핸드오프로 그냥 자기가 건네주고 바로 또 2대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원희가 탑이나 엘보에서 볼 잡는 거에서 옵션 자체가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상대가 원희가 뭘 할지를 몰라서 더 막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참 이 SK 시스템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리컵의 어떤 돌풍을 일으켰던 원인. 원래 5명 선수가 없죠. 김선영, 최준영, 안영준, 김민수, 김건우 이 5명 선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승까지 진출했다라는 거는 이제 그런 시스템, 그런 조직력의 어떤 극대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었었고 일단 원희가
코어로서 정말 잘해줬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 근데 일단은 근데 이게 과연 정규 리그 때 통할 것인가? 좀 원희의 기량이요. 그 원희 기량뿐만 아니고 뭐 원희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뭐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중상타까지는 간다 봤었고, 근데 이제 원희하고 김선영, 최준용, 안영준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들어오게 되면 지금 SK 리그컵 돌풍이 정규리그 때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봐야 되는데 일단 SK도 올 시즌에 우승을 갖다 노리는 팀 아닙니까? 그렇죠. 노리는 팀인데 저는 이제 핵심 두 가지로 봐요. 이제 원인은 이제 뭐 상수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뭐 김선영, 최준용은 상수인데 김선영은 햄스트링 때문에 살짝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번 그 출전을 안 했는데 정규 때까지 맞출 수 있고 최준용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안영준 같은 경우에 개막전까지 못 맞춥니다. 그렇죠. 10월에 아예 못 뛸 수도 있어요. 네네. 제가 알기로도. 근데 네. 이제 이게 뭐 심각한 부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심각한 부상은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심각하지 않은 부상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어디를 다쳤냐면 여기를 다친 거예요. 여기를 다쳤는데 여기는 이제 그 회복만 되고 나면 그 어떤 운동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뭐 십자인대 끊어지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약간 그 무릎 그 오금 쪽이죠. 오금 쪽. 네네네. 예, 그쵸. 그래서 근데 예. 여기가 쉽게 낫지 않는 부분이어서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개막전 때 못 맞추는 거지. 이 부분은 이제 뭐 운동 능력이나 안영준 선수한테 경기를 깎아먹는 그런 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 11월 요때 그 시간이 나오면서 자연적으로 치유 회복이 되면 이 부분이 잘 안 낫는 부분이니까 되면 안영준 선수는 곧바로 복귀를 하면서 11월 한 중순에서 말 정도에는 정상적으로 이제 플레이가 가능한 그런 상태라고 보고 있고, 뭐 그 시기까지는 안영준 선수였던 그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SK는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이제 안영준 선수에 대한 어떤 그 공백이 커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있어요. SK가 좋았던 건 뭐냐면 이 리그컵에서 뭐 원희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핸드오프에 의한 그 스크린 플레이 그런 그 스크린 플레이로 병균이나 최성원이 많은 이득을 봤는데 사실 병균 선수나 최성원 선수도 기량이 많이 올라갔다. 지금 병균은 자신감 완전 찾았고 최성원은 지난 시즌에 사실 김선영 선수 백업으로 수비하고 코너 사점만 좋았던 선수였는데 지금 보니까 확실히 성장한 부분이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죠. 그래서 백업 중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백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또는 김선영과 그 최성원 최성원과 병균 이 두 병을 놓으면서 수비에서 어떤 압박을 갖다 좀 더 강하게 가져갈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난 시즌 최성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변기훈이 이제 좀 하락세였으니까 네. 조금 이따 저희 얘기하겠지만 하락세였으니까 최성원이 그 대체자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또 뭔가 3&D 스타일의 어떤 마당새 예,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번 컵 대회에서의 최성원은 볼핸들러로서도 훨씬 나은 영향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앤 킥도 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SK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김선영 좀 2번으로 쓰고 최성원 1번으로 쓰고 김선영 공격적으로 가는 김선영 본인이 이런 말 했다고요. 저 이번 시즌 좀 2번으로 좀 더 많이 뛸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포지션을 바꾸는 거죠. 최성원과 이게 왜냐면 최성원 성장 덕분에 가능한데 이게 가능하면은 SK는 이제 그 윙 쪽에서 어떤 돌파 이런 옵션도 생기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떤 다른 무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최성원이 이 컵대에서의 경기력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리고 병기훈이 완전 달라진 몸 상태 그 특유의 슛감을 이번 컵대에서 보여주던 그 슛감을 유지하면은 SK 가드지는 거의 리그 최상급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경기력이 좋았어요. 최상급까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동의는 못하겠고 굉장히 좋아졌다. 저는 이렇게 굉장히 좋아졌다. 보고 예. 있어요. 그리고 SK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전술 특징이 하나 있는데 SK가 원래 이제 그 3-2 드롭존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 자 님이 여기 있으면 3-2잖아요. 그렇죠. 그 원래는 3-2 드롭존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드롭. 그쵸. 3-2 드롭존이라고 그러는데 가운데 손가락으로 해서 죄송하긴 한데 네,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시청자분 이리 오라는 건가요? 아니. 까딱까딱. 근데 지금 이제 3-2 매치업존인데 매치업존 변형이에요. 여기까지 어떻게 가냐면 공이 이쪽으로 몰렸을 때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더블팀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해서 더블팀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많이 비잖아요. 코너 쪽이 많이 비잖아요. 그러면 요쪽에 있는 빅맨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커버를 쳐주는 그런 이제 그 매치업존 변형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최준용이 앞선에 서거나 그렇게 되면 좀 더 위력적일 수는 있겠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SK가 너무 많이 보여주는 거 아니야 리그컵에서?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었어요. 이게 정규리그에서 써야 될 카드인데. 네. 예. 그래서 근데 뭐
그 문경 감독 얘기로는 그때 되면 또 멤버가 싹 바뀌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SK는 그 3위를 드롭존으로 쓸 수도 있고 매치업존으로 쓸 수 있다는 강점이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3-2 드롭존이 SK의 뭐 거의 10년 다 돼가는 그냥 뭐 예전에 사실 DB가 많이 썼었죠. 그렇죠. 예전에 DB가 김주성 그 윤호영 선수 있을 그렇죠. 때. 동부산성 시절에 많이 썼었고 SK도 이제 한 2012년 13년 그때부터 잘 나갈 때부터 페인절 앞에 세우고 이렇게 썼었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최준용도 많이 썼었고 그렇게 하면서 3-2 드롭존을 무기로 썼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고 그러니까 똑같이 대형은 3인데 이제 여기 누가 서냐에 따라서 이제 그냥 진짜 드롭존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운데에 어떤 상하 이동이 많은 드롭존을 갈 수도 있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상황에 따라서 뭐 이제 양쪽 윙 쪽에서 어떤 압박을 강화하는 그런 쪽의 어떤 드롭존을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그 조직력이 저는 일단 너무 좋아서 이거 사실 상대가 알고도 못 깰 수 있겠다. 예, 움직임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미네라스 선수도 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5명이 없기 때문에 리그컵에서 뭐 조직력을 맞춘다 이 부분은 같아서 사실은 그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지금 이런 상태면 잘 맞출 수 있겠다. 굉장히 무난하게 조금 잘하고 이런 생각이 들고 SK가 사실 제가 일부에서 그랬지 않았습니까? 10년 15년 전에 SK가 모래알 조직력의 대명사였다고. 귀족문구였다. 예. 그랬는데 SK가 지금 팀 문화가 점점 좀 바뀌고 있으면서 굉장히 견고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태풍 선수가 이제 지금 은퇴했지만 SK 드라마 이런 얘기 뭔가 그러니까 그 서울의 그 세련된 친구들인데 농구도 잘하는 그런 팀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SK가 딱 그런 것 같아요. SK 선수들 어느 정도 여유는 있거든요. 그런 어떤 강자로서의 어떤 자부심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코트에서는 진짜 어떤 선수들보다도 빡세게 하는 진짜 그런 스타일이어서 저는 되게 좋은 어떤 모델인 것 같아요. 이 팀 문화가. 10년 15년 전만 해도 안 그랬었습니다. 10년 15년 전. 모래알 조직력의 대명사였는데. 정말 많은 게 바뀌었네요. 네네네. SK는 그래서 저도 한 최근에 한 4, 5년 정도 이제 변화를 이렇게 보면서 코칭 스태프가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 기본적으로 이 팀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좀 세련되면서 견고하게 가지고 간다. 모비스가 그냥 아주 칼같이 가지고 가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 세련되는데 굉장히 견고하게 가지고 가고 과학적 분석을 갖다 여기다 넣어버리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리그컵 돌풍을 갖다 일으키는 어떤 운동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KCC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KCC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죠. 이번 뭐 이제 삼성과의 조별 예선 뭐 1승 1패 기록했고 그다음에 4강에서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리온에 좀 무기력하게 패하면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타일러 데이비스가 빠진 상황에서 이제 3경기를 치렀는데 라거나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라거나 괜찮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뭐 엄청났다고 말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데이터는 엄청 나왔던 거죠. 근데 기록으로는. 저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라거나 본인 그 개인적으로는 어떤 훈련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수비에서 모습도 되게 좋았어요. 순간적인 해치도 엄청 열심히 나가지고 날카로웠고. 맞아요. 근데 이제 라거나의 고질적인 어떤 약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골 밑에서의 어떤 메이드율이 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포스트업 기술이 단순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좋은 신체 조건의 어떤 선수를 만나면 경기 기복이 심해져요. 그러니까 득점이 심해지고 그거를 이제 속도하고 외곽 어떤 슛으로 이제 만회를 하는 그런 편인 선수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과연 그 팀에 엄청난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가느냐 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왜냐면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들에서 슛 쏘게 되면 그때 되면 리바운드가 없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불발이 되면요. 그다음에 이제 수비는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디드릭 로슨한테 완전히 당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사실 지난 시즌에도 브랜 브라운 만나면 항상 30점 주던 게 외곽 수비 자체가 열심히 하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근데 여기 이제 디드릭 로슨 정도에 그렇게 당해버리면 션농이나 뭐 아이자 힉스 그 여러 뭐 얼클락 이런 선수들을 만나면 과연 수비가 될까? 저는 좀 이제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좋은 선수인 건 맞는데 올 시즌 상향 평준화의 어떤 그 외국인 선수의 그런 대세를 볼 때는 라거나가 굉장히 좀 고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었고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수비 문제가 사실 가장 눈에 띄었어요. 진짜 디드릭 로슨에게 당한 경기들 보면 거의 뭐 드라이브인 옵션이라든지 상대 펄이 기습적으로 던지는 3점에 대해서 거의 제어를 못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거나 자신이 가진 능력 안에서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사실 이전까지처럼 게으르게 그냥 가만히 서 있다든지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한계가 너무 뚜렷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라거나의 어떤 퍼리미터 수비력이라면은 얼클락이나 아이자익스에게는 굉장히 좀 고전할 가능성이 진짜 높아요. 실제로 아이자익스가 몸 상태가 100%가 아님에도 이미 3개월 동안 몸을 만들어 라거나를 어느 정도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 그리고 사실 가장 또 컵대에서 눈에 띄는 이 선수가 3점 옵션을 어느 정도 이제 좀 가져가려는 모습. 이게 좀 이전에는 거의 정말 필요한 상황 아니면 거의 안 던졌는데 이번엔 좀 적극적으로 한 번씩 던져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던질 줄 안다 정도지 뭐 이것 때문에 라거나의 어떤 스페이싱 효과가 있고 이런 정도는 아니어서 그렇죠. 그냥 딱 그래서 그 정도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냥 KC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라거나의 이런 공격 방식, 그러니까 미드레인 1대1에서 미드레인지 잡아서 뭐 마무리, 혹은 뭐 이제 한 번씩 이제 미드아웃해서 미드레인지에서 마무리, 뭐 이런 식의 어떤 공격들, 그리고 아니면 로우 포스트 공격, 이게 팀 전체의 어떤 공격 밸런스를 조금 그렇게 꼭 긍정적이진 않다. 예. 전 동의해요 여기.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KCC 딜레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KCC가 그러니까 선수들 레벨 수준은 조금 더 높긴 한데 LG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추구해야 되는 농구가 LG가 두려움없이 공격을 하고 12명이 다 이렇게 하고 거기서 스페이싱을 최대한 벌리고 막 돌리고 그 선수 로테이션을 많이 해가지고 체력점 벌이고 이러잖아요. KCC가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멤버로 볼 때는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정현, 송교창 이 두 이제 축이 있고 뭐 라거나도 있고 타일러 데이비스가 이제 돌아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있긴 하지만 그래서 LG보다 코어는 좀 더 센데 기본적으로 완벽한 빅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지션별로 보면 이제 스몰 라인업을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12명이 굉장히 강한 활동력을 가지고 정신없이 2대 공격을 했다가 넣었다 뺐다가 내외각을 이제 공략을 하고 그 결승전에서 오리온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 또는 SK가 그 이번 리그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 그런 공격 시스템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데 KCC가 패할 때 이렇게 보면 뭐 물론 이제 몸이 안 올라온 것도 있는데 라거나 포스트업에 굉장히 과도하게 의존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쵸. 좀 단절된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라거나를 빼가지고 이정현과 2대를 하고 또는 뭐 송교창과 2대를 하고 또 나머지 선수 유현준이나 뭐 이런 선수들하고 2대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바깥 그 위크 사이드의 어떤 찬스가 있으면 찬스를 보고 거기에서 다시 또 볼을 받으면 또 그 골밑으로 돌진해가지고 거기서 슛을 넣거나 하면 또 빼주고 뭐 이렇게 이제 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라그나 쪽 포스트만 보다 보니까 라그나 쪽 포스트에 이제 스페이싱을 넣기 위해서는 다 뒤로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서 있는 농구가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과연 이게 경쟁력이 생길까? 그러니까 이제 라거나 같은 경우에도 포스트에서 막 20점, 30점 넣는데 이게 그렇게 위력적으로 보이지 않고 팀하고 유기성은 좀 떨어져 보이고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예, 저도 뭐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뭔가 삼성과의 특히 두 경기에서는 뭔가 파생되는 느낌 어떤 득점 옵션 이런 것들이 없었고 그리고 오리온전에서는 라거나가 트랩 디펜스에 대처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좀 수비수들이 자신 근처에 좀 이렇게 많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실책을 계속하면서 그냥 오리온은 너무 쉽게 역습을 좀 내줬고 이제 이 라거나 딜레마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KCC가 또 하나의 딜레마가 있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사실 KCC는 이제 말씀하신 스몰 라인업을 써야 진짜 잘 돌아갈 수 있는 팀이 구성이기 때문에 왜냐면 빅맨진이 상대적으로 약한 게 팩트죠.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 농구를 해야 되고 실제로 전찬진 감독 그 농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팀의 높이가 높진 않죠. 근데 스피드가 다른 팀에 비해서 딱히 우위가 아니에요. 맞아요. 예,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스몰 라인을 쓰면 스피드에서는 확실한 우위를 가져가서 확실하게 상대가 백코트 하기 전에 그냥 빠르게 득점 생산하면서 상대의 수비를 그냥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야 되는데 KCC는 지금 KCC 속도는 달려도 상대가 이미 뭐 충분히 맞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스피드고 오히려 자신들이 역습으로 당하는 그러니까 속도전에서 우위를 못 가져가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오리온전에서 이게 너무 심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KCC는 스피드 농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팀들의 스피드가 더 많이 올라와 있다는 점 이건 되게 문제라고 봐요 저는. 근데 그런 이제 몸 상태 같은 거 끌어올리면서 그런 스피드는 팀 스피드는 늘릴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이제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트랜지션과 스페이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농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진짜 우려스럽던 게 뭐냐면 전재진 감독이 그
이동환 기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타일러 데이비스를 이용을 할 때 포스트업 옵션을 좀 더 많이 가지고 간다. 근데 라그나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 과연 이 활동력이 살아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좀 의구심은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이동현 기자의 이제 그런 우려를 베이스로 보면은 타일러 데이비스가 와도 캐시 농구가 뭐 이제 이번 컵 대회 내용과 크게 달라지긴 좀 힘들다. 그러니까 뭐 물론 다른 것들이 다 달라지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타일러 데이비스의 가장 그 큰 수비 약점이 어떤 부분이냐면 외곽에서 해치백이 잘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좀 느리기 때문에 그쪽에서 약점을 그 현지에서는 그런 약점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타일러 데이비스 같은 경우는 기동력은 라거나보다 훨씬 더 떨어질 것이고 근데 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어떤 골밑의 위력을 갖다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2대1을 더 많이 섞어서 써줘야 되는 거고 나머지 선수들이 빨라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리그컵처럼 이렇게 농구를 하면 이거는 KCC가 12명의 로테이션을 돌릴 수도 없고 돌린다고 하더라도 위력이 그렇게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냥 약간 그냥 혼자서 내 피처를 이야기해보자면은 KCC가 송교창 이정현의 2대2 옵션을 많이 감췄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다행인 거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정현의 2대2는 거의 리그 뭐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팀들이 그 2대1을 잡으려고 수비를 따로 준비할 정도로 막강한 옵션이고 사실 송교창의 어떤 2대2 게임 빈도 높이는 거는 전창인 감독이 비시즌에 눈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번 컵대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라거나 포스터 많이 하는 그런 순간들 보면은 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약간 테스트 해볼 정도로 좀 많이 의존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쩌면 감춘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일단 가능성을 두고 오케이. 예, 한번 지켜볼 필요 있다. 그 얘기는 한번 해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 타일러 데이비스가 지금 그 이번 대회에 이제 출전을 했는데 타일러 데이비스가 최근에 양쪽 다리 근력이 이제 한 25% 정도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렇게 뛰면은 부상의 위험도가 있다. 그래서 일단 개인 훈련을 매진해라. 개인 매진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그게 한 15% 정도로 강도가 낮춰졌고 이제는 이제 그 5대5 이제 그 연습까지 가능한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타일러 데이비스는 아마 정규리그 개막전까지는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KCC의 어떤 그 뭐 리그컵보다는 완전 180도 달라진 그런 모습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모비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자 모비스, 자 션농 우리 션농 전문가. 예. 3탄까지 쓴 션농 전문가. 예. 네. 오늘이 4탄입니다. 예. 네. 오늘이 4탄인데. 또 썼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 4탄이에요. 예. 이제 말로 할게요. 글로 쓰기 너무 힘들어. 말로 4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번 컵대회 션농 사실 이제 발목 부상 때문에 좀 일찍 떠났죠 대회를. 그래서 한 경기만 사실상 뛴 셈인데 저는 한 가지 놀랐던 점이 이 정도로 인사이드에서 터프한 스타일인지는 몰랐어요. 예, 그게 사실 가장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션농이 한국에 왔을 때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한국에서는 외국 선수라는 어떤 입지 때문에 자연스럽게 1대1 빈도가 높아질 것이고 호주 리그에서 제가 봤던 션농은 거기서 강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웬걸 캐디라를 상대로 뭐 거의 뭐 인사이드에서 거의 뭐 격투기 하듯이 밀고 들어가면서 정말 결국에는 메이드를 해내는 모습 보면서 이 선수는 탑 클래스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이제 경기를 알고 하는 선수예요. 농구를 알고 한다. 네, 알고 하는 선수. 그런 면에서 이제 모비스하고 궁합이 굉장히 좀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실력도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최상급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수비가 좀 약하다고 그랬는데 골밑 수비가 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지금 올 시즌 수준으로 보면 이 선수는 블럭슛도 진짜 그 유작 감독 말처럼 타이밍 좋고 뭐 포스도 수비 좋고 그래서 이 선수 그냥 몸만 잘 이렇게 그 부상 당하지 말고 하면 된다. 근데 단 이제 저는 좀 걱정이 뭐냐면 현대모비스가 지금 가드진이 상당히 애매하다. 그쵸. 그게 제일 좀 치명적인 문제죠. 네. 공격과 수비 전부. 네.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 앞선 수비 문제, 뭐 이제 서명진, 그리고 김빙구, 이현민, 뭐 사이즈, 경험, 몸 상태 문제로 인해서 약점이 LG전에서 드러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관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KGC는 되게 궁금했어요. 분명히 뭔가를 유작 감독이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거 수정해서 테스트를 해볼 거라고 봤는데 한 가지가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이 3위 지역 방어. 예,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KGC 보면서 1쿼터 중반 이후에 이제 현대모비스 어떤 라인업을 이용했냐면 서명진, 전준범, 기승호, 함지훈, 이종현을 쓰는데 외국 선수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서명진이 탑에 서고 이제 기승호, 전준범이 양쪽 날개에 서고 함지훈, 이종현이 양쪽 이제 로포스트에 서는 거죠. 근데 특징이 뭐냐면 저희가 SK 3위 지역 방어를 얘기했는데 그거가 조금 맥락이 좀 달라요. 뭐 특징이 뭐냐면 기승호, 전준범이 이제 그 3점 라인 밖에까지 SK는 위에 엄청 올라가잖아요. 진짜 올라가 거의 뭐 하프라인 다가가듯이 올라가서 압박을 하는데 기승호, 전준범은 그냥 내려가 있습니다. 그냥 3점 라인 앞에서 있고 서명진도 그냥 서 있는 정도예요. 다만 기승호, 전준범은 그 3점 라인 앞에서 코너까지 커버를 해줍니다. 위아래로. 그 정도 범위예요. 범위가 좀 다르죠, SK와. 위아래. 네, 위아래. 네. 그리고 SK와 가장 다른 것은 로우 포스트에서 있는 빅맨 중에 한 명이 한 번씩 상대가 2대2 게임으로 지역방어를 깨부수려고 하면은 탑으로 와서 손으로 긁어줍니다. 이번에 KGC전에서 이종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종현의 가장 큰 장점, 신장 대비 윙스팬이 거의 NBA 레벨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국인의 윙스팬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2m 6cm의 윙스팬이 한 2m 20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이 선수가 진짜 대단한 건, 신체 조건이 좋은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서명재 탑에서 있는데 상대가 2대1을 한다. 이종현이 로퍼스 잠깐 맡고 있던 빅맨이 2대1 한다. 그러면 이종현이 그냥 탑까지 올라와서 그냥 순간적으로 약간 해치 비슷하게 그냥 해줍니다. 그러면서 견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압박들 이런 게 섞여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앞선 수비 약점을 좀 최소화하는. 사실은 그 이제 현대모비스뿐만 아니라 모든 팀이 그 약점이 있는 포지션들이 있어요. 특히 네. 수비 약점의 포지션을 그렇죠. 감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역 방어예요. 사실은. 네. 네. 지역 방어고 현대모비스는 이런 수비법을 쓰더라. 이게 맥락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맞아요. 제가 갑자기 너무 푹 빠져서. 지역방어 변형은 모비스의 강점 중에 하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매치업 존인데 변형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SK가 그 매치업 존 변형을 쓰면서 쓰는 거 보고 좀 모비스한테 배웠나? 뭐 이런 생각도 좀 사실 살짝 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일단 모비스는 자키난 간트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삼성의 제시고반 예. 그 교체각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예능 같으면 자키난 간트가 지금 교체각이에요. 예. 교체각이에요, 진짜. 예. 예전 같으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이 선수가.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고쳐서 써보겠다라고 뭐 이제 유작 감독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야, 이 선수가 저는 이 선수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시리티 대회 다닐 때 그러니까 석점 올라가는 어떤 밸런스가 굉장히 폭발적이었고 그 돌파를 할 때도 이게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불안하긴 하지만 높이가 좋고 스피드가 괜찮기 때문에 네. 뭔가 경쟁력이 있을 거다 그랬는데 D리그에서 망가져서 왔어. 그쵸. 3점만 던지는 선수로. 맞아요. 근데 석점도 올라가는 거 보면 밸런스가 좋지가 않아요. 뭐 그게 뭐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뭔가 위력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네라스처럼 그렇게 위력적이지 않아요. 맞아요. 이 선수는 좀 이제 좀 딜레마가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선 수비 같은 경우 이제 뭐 지역방을 쓰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뭔가 코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공격에서 저는 이제 걱정을 안 하거든요. 김민구가 기본적으로 2대를 잘하고 뭐 그렇죠. 그리고 김국찬도 돌아올 거니까. 김국찬도 괜찮고 네. 뭐 전준범 석점 괜찮고 이러니까 공격에서는 나름 괜찮은데 이게 수비에서 김민구가 전혀 이제 상대 가드의 어떤 스피드를 제어를 못하는 모습들이 몇 번 나왔어요. 서명진은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래 쓸 수 없는 그런 카드고. 자, 이런 점에서 모비스가 과연 이 외곽 수비 이 넘버 6 양동근의 공백을 진짜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거 참 정규 때 숙제다. 아마 이게 숙제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겠다, 모비스가.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역방어 형태로 갈 텐데 그 지역방어가 또 어떻게 나올까 이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KT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KT. 와. 자, 그 KB컵에서 똑 떨어졌어요. 기대를 좀 하긴 했는데. 저는 좀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러니까 제가 실망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부터 연습 경기 때나 이럴 때 경기를 좀 안 좋았으면은 사실은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실망 안 할 텐데 연습 경기 때 경기를 진짜 괜찮았거든요. KT가. 그래서 오리온전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전에 약하나? 뭐 이런 느낌도 있고, 야, 이게 아직도 이제 덜 익었나? 뭐 이런 느낌도 있고요. 네, 사실 뭐 상무전은 좀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뭐부터 설명해야 될까? 일단은 근데 오리온전은 저는 뭐 이제 굳이 면죄부를 짜면 좀 슛 감이 너무 좀 비정상적으로 안 좋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팀은 일단은 양공이 돼야 뭔가 그렇죠. 기본적으로 풀리는 팀인데 그게 안 됐다는 게
문제고 근데 여기서 또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진짜 좋은 팀들은 그게 안 되는 날에도 다른 옵션으로 경기를 풀어간다. 그렇죠. 플랜 B가 네. 있죠. 그리고 그걸 잘 네. 실행을 하죠. 네. 그렇죠. 근데 적어도 컵 대회 첫 경기 물론 몸이 안 풀렸고 이제 좀 다른 연습 경기랑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아무튼 그 플랜 B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되게 좀 무기력하게 졌다는 점은 진짜 좀 이게 KT가 올 시즌 다르다 이런 얘기 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어요. 예. 그리고 비시즌 동안 서동철 감독이 사실 그 어떤 수비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히 2대2 수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많이 이제 강조도 했었고 연습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업그레이드가 좀 돼야 되는데 전 그런 부분은 좀 못 봤어요. 예. 좀 그냥, 비슷하다. 예. 큰 차이는 좀 보기 힘든. 그러니까 그리고 1순위 외국인 선수 마커스 덱슨 같은 경우에 슛은 역시 좋다. 우리가 이제 후다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좋다. 좋은데 예. 지금 이제 몸이 약간 불어있는 상태에서 그 순발력이 좋지 않은 모습들 같아 보였는데 그게 좀 나아지겠지만 이 선수가 원래 스피드 가지고 뭔가를 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이걸 중심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그런 선수인데 수비에서 과연 이 선수의 어떤 공헌도가 잘 나타날 것인가 이게 그 해치를 만약에 했을 때 싹싹 그러니까 팍팍 들어오는 어떤 예리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선수는 그런 예리함 못 갖출 것 같아요. 저 봤을 때는 KT가 데릭슨을 가지고 뭔가 해치백이라든지 블리츠 이런 트랩 수비를 하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아요. 그 좋은 이그부누는 되는데 그렇죠. 데릭슨은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데릭슨은 1옵션이니까 출전 시간이 아무래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25분 이상은 가져갈 텐데 그랬을 경우 그러면 KT의 수비가 그렇게 된다면 네. 이 팀은 또 이제 터지면 이기고 안 터지면 지는 지난 시즌과 비슷한 어떤 그 경기 시스템 화법 이런 걸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현민, 양홍석 라인의 어떤 활동력 이걸 가지고 좀 커버를 좀 쳐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KT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유동 기자는 늘 이제 지적을 하시지만 허훈의 수비력이 약한데다가 외국 선수 스타일이나 어떤 약점이 또 거기에 있다 수비에. 그렇다면 사실은 그 김현민, 양홍석은 진짜 사이즈와 활동력을 충분히 갖춘 포워드진이 거기서 추가적인 어떤 움직임, 뒷선 커버 이런 것들로 커버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게 뭐 엄청나게 위력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예, 그래서 그 양홍석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자질도 좋고 네. 되게 좋은데 이게 성장폭이 계속 이제 그 왜 KGC의 문성곤 같은 경우 막 미친 활동력 뭐 이런 걸 보여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몸 상태를 기본적으로 준비를 첫째 해서 좀 올려놓은 상태에서 정규리그 때 그 흐름을 타고 쭉 가면은 그러면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애매해요. 예, 그 부분이 사실은 KT의 엑스펙터는 양홍석인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좀 뭐 리그컵만 봤을 때 리그컵만 보고 이제 평가하는 건 좀 너무 이르긴 예, 하지만 출발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전자랜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전자랜드 자 헨리 심스와 에릭 탐슨. 자, 우리가 이제 뭐 그 외국인 선수 이렇게 할 때 헨리 심스와 그 에릭 탐슨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그랬었고 뭐 지난 주에는 그래도 견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저는 계속 똑같은 것 같아요. 쏘쏘. 그냥 예상한 대로의 어떤 스타일, 그렇죠. 예상한 대로의 장단점들이 그냥 컵대에서도 그대로 드러났고, 그래서 뭔가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헨리 심스는 굉장히 인사이드에서 워낙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견고함은 갖췄어요. 다만 이 선수에게 뭔가 클러치 타임에서 어떤 1대1 어떤 득점 생산, 그리고 진짜 중요한 상황에서 어떤 플레이들 이런 것들을 다 해결사 역할 이런 것까지는 기대하기 힘들다. 예, 딱 그 정도. 예, 결국 해결사는 국내 선수가 돼야 돼요. 이동 감독이 이제 뭐 떡 주세요. 뭐 이 얘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떡 사세요. 떡 사세요. 네, 예, 떡 사세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국내 선수들이 해야 돼요. 이번 시즌은 진짜. 이제 떡 안 살 겁니다. 예.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왜냐면 헨리 심스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 이제 떡은 김낙현이 먹어야 됩니다. 예. 그럼 김낙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솔직히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김낙현의 플레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이다. 왜요? 저는 좀 그러니까 데뷔 초창기에 비해서 시야나 경기를 읽는 센스가 되게 좋아졌다는 판단을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2대2시 어떤
뭐 이제 어떤 플레이라든지 그리고 코트 전체를 좀 보는 어떤 시야 이런 것들이 확실히 더 좋아졌구나. 지난 시즌 대비해서 좀 개선됐구나.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성장한 건 맞는데 딱히 확 좋아졌다 이런 느낌은 그 안 정도는-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자랜드는 지금 뭐 정효근, 강상재 이런 선수들 없기 때문에 국내 선수들이 지금 보면 차바이도 많이 안 크죠. 기본적으로 이대원도 많이 안 크죠. 그렇죠. 뭐 전현우인데 전현우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선수지만 딱 롤플레이어죠. 그러니까 사실 김낙현밖에 없어요. 아니면 박찬희를 쓰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박찬희는 이제 슛에 문제가 있으니까 김낙현밖에 없어요. 김낙현밖에 없고 그래서 김낙현에게 롤이 많이 가고 김낙현을 위해서 스크린 플레이도 많이 돼요. 그런 점에서 그걸 이제 일정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는 선수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번뜩이는 면도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지속적인 건가라는 면에서 볼 때는 사실 저는 아직도 좀 불안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뭔가 에이스다운 안전한 느낌은 없다. 그렇죠. 확실한 느낌은 없다. 네네네. 그리고 폭발력도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선수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자기가 공격도 해야 되고 패싱도 나눠줘야 되는 그런 두 가지를 갖다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직 이제 자유자재로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은 공격권 포인트 같은데 이제 나눠주는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뭔가 이제 살짝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있는데 그걸 이제 맞춰 나가려고 하고 지난 시즌보다 좋아지긴 했어요.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지금의 포인트 가드는 무조건 공격부터 해야 돼. 그렇죠. 공격부터 하고 자기가 공격부터 했을 때 수비가 어떤 반응이 왔을 때 비워주면 주면 돼요. 예. 근데 지금 아직 그런 부분에서 살짝 좀 뭐랄까 주는 거에 너무 이제 막 인위적으로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네. 공격의 어떤 폭발력 같은 경우에도 상대 수비를 완전히 끌어들이면서 뭔가 파생하는 느낌은 없어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전자랜드가 김낙현을 에이스로 잡아서 뭔가를 하는 건 맞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파생 효과가 아직은 좀 부족하다. 전 그래서 에이스긴 에이스인데 좀 약한 에이스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일단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선수가 만약에 알을 한 번 더 깨고 나면은 그러니까 허훈과 굉장히 좀 재밌는 라이벌리를 형성할 수 있는 타입적으로는 되게 비슷한 부분이 네, 있다고 네. 보거든요. 그럼 네. 자기 득점을 먼저 기본적으로 챙기면서 패싱 게임을 하는 그런 어떤 공격적인 포인트 가드게 있다고 보는데 확실히 이 표현을 좀 그렇죠. 어그로를 끄는 맛은 좀 부족한 건 팩트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1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대성처럼 수비수 2명을 달고 스페이싱 효과를 창출하는 그런 느낌. 허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탑 레벨의 가드들은 그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 국내외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실 김낙현은 아직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예, 그거는 제가 진짜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자랜드가 사실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도 헨리 심스도 좋은 건 뭐냐면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수비를 할 때 해치 나갔다 들어오는 면이 이제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릭스는 살짝 둔화된 면인데 이 선수 헨리 심스는 날카로운 면은 있어요. 그래서 수비 쪽에서는 헨리 심스가 어느 정도 정말 탄탄하게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격에서 어떤 부분이 포인트 임팩트가 부족하고 에릭 탐슨도 잘 뛰어다니고 팀 공헌도는 높은데 임팩트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랜드가 저는 뭐 이제 리빌딩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정도 느낌이 들어요. 이게 과연 정기리그 때 뭔가 업그레이드가 될까 이런 기대감이 제일 좀 떨어지는 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대현이 아무리 봐도 중요한데 근데 이번 컵 대회에서 장단점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장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빅맨으로서 가진 공격 센스나 이런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볼이 있는 쪽으로 향해서 뭐 몸을 여는 동작이라든지 그리고 볼을 받은 다음에 바로 스텝을 받는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는 이제 3점 라인 밖으로까지 나오면서 이제 스페이싱을 해주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이 선수 뭐 이제 한 번씩 1대1 할 때 돌파를 할 때 그냥 그 첫 돌파가 막혔을 때 이제 볼을 흘리는 어떤 그런 문제 예,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한계도 너무 뚜렷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는 뭔가 김낙현에 대해서 원투펀치 2옵션을 쓰기에는 아직은 좀 뭔가 불안하다. 많이 불안해요. 예, 그러니까 진짜 확실한 1옵션이 있는 가운데 이 선수가 3옵션이면 굉장히 위력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실 헨리 심스가 공격에서 뭔가 확실한 1옵션 느낌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다 같이 약간 애매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예. 이디언한테 그러니까 유동 감독은 1대1 옵션을 좀 많이 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저는 이 선수가 이제 바깥에서 석점 던지고 또는 미드 점퍼를 좀 장착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팝을 했을 때 석점 던지는 게 아니고 한 중간 정도 나와서 딱 던졌을 때 만약 그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높이 대비해서 스피드가 있고 어떤 그 탄탄함, 순발력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선수가 이제 포스트업을 해버리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무서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뭐 상대하는 선수가 뭐 김준일, 함지훈 또는 오세근, 뭐 김철욱, 저기 누구야, 김정규 이런 선수들이고 뭐 송창무 이런 선수가 와도 이대현이 가는 포스트업을 할 때 거기에서 득점이 바바박 나올까?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바바박 나오는 이제 국내 빅맨은 많이 없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전자랜드는 비시즌 준비도 철저히 하고 뭐 그 열심히 하고 성장의 폭이 조금씩 올라가는 건 맞는데 상당히 애매하다. 좀 냉정하게 보면 그래서 정규리그 때 이게 과연 다 통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보면 의문이 좀 많이 들어요. 현재 전력으로서는 네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어떤 기대감도 글쎄요 그렇게 저는 많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저는 김낙현에게 달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팀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네. 저는 솔직히 요거는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김낙현의 저는 가능성을 그래도 보긴 봤거든요. 이번 대회에서. 그러니까 뭐랄까 리더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번 대회에서는 저는 적어도. 네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포인트 가드로서 이거 예전에 김낙현은 진짜 터널 시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바로 비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못 본다든지 자기 쪽을 보다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번 대회에서는 진짜 확실히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볼 배급이 되는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성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저는 좀 있습니다. 요즘. 저는 좀 다른 게 이 선수는 그냥 공격형 포인트가 돼요. 그러니까 공격형 선수예요. 그러니까 패스를 인위적으로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 선수의 지금의 가장 큰 저는 이제 이대성하고 타입은 좀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그 주요 특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요 특기가 지금 보면 제일 이 선수가 잘하는 건 뭐냐면. 강한 하체를 중심으로 해서 헤지테이션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골밑의 돌파, 페이크 쓰고 골밑의 돌파 이 부분이 가장 좋은데 사실 그 부분이 그 외국인 선수가 많이 이렇게 있고 높은 선수들이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그냥 스크린 타고 딱 들어와가지고 미드 점퍼를 그냥 안정적으로 딱 걷거나 이런 부분이 좀 더 강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붙으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그로를 못 끈다. 그러니까 수비의 어떤 그런 부분을 못 끈다라고 보는 게 저는 김낙현 선수 이런 문제 같거든요. 좀 미세하긴 좀 미세하긴 하지만 그래서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석 특집으로 제작진에게 우겨서 2부도 5부 10분 채웠습니다. 네, 저희 좋아, 나는 좋아, 좋아. 예. 아니 뭐 저희는 이제 끝났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뭐 제작진에 오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분 거들 뿐. 2분 거들 뿐. 네네. 네. 수고하세요. 네. 화이팅입니다. 네. 예. 해피 추석. 네. 예.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